저는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죠. 때문에 제 인생 전반을 이야기하면서도 최대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이곳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직업은 변호사죠. 문제는 제가 그 직업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편이죠. 저 파산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꼭 파산해서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도 꼭 참고 말합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지금 쇼핑 중독으로 카드비를 지셨고 대출에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으셨네요? 근데 최근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는데 이것의 출처를 알긴 해야 하거든요. 그거 파산 신고하려고 일부러 빼둔 건데요. 그래야 돈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닌가요? 돈 없어야 파산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뺐죠.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이 없어요. 이처럼 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파산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절 찾더군요. 재산분할 그거 받고 싶은데 남편이 돈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알려고 왔습니다. 이혼 소송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혼은 아직. 이혼을 대비하고 싶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결혼을 한 달 전에 하셨는데 이혼을 대비하신다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알아두면 제가 조율하기가 쉽잖아요. 이혼을 할 이유도 없는데 미리 이혼 대비를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과 동시에 말이죠. 그것 외에도 아내와 이혼하려고 돈을 미리 빼돌리는 법을 문의하기도 하고 바람 피운 여자랑 같이 와서 무고죄로 아내를 고소하고 싶다는 남편도 있었고 본인들의 사랑을 법적으로 증명받고 싶다는 남성 커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담을 하다가 늘 이런 식으로 끝이 났죠. 변호사님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니, 뭘 이런 식으로 서류만 보고 해요. 제가 증인이고 제가 증거인데 제가 말하는 걸 먼저 믿으셔야죠. 여기서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변호사는 다야? 고민을 토로했던 모든 의뢰인들이 다들 저와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는 돈벌이도 잘 못하는 그런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부턴 차라리 판사나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서 선택한 변호사는 제 적성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게 제 성격은 타고나기가 개차반이었기 때문이었죠.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전 애초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어린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영이 넌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친구 없는 거? 그게 어때서? 네가 너무 잘나서 시기하는 것들이 유치하게 따돌리는 거지. 나중에 어른 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다 너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라니까? 근데 애들이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했어. 성격? 그것 말고는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나 닮아서 얼굴 뛰어나지, 팔다리도 길어서 몸매도 좋지. 그게 끝이야? 머리가 좋아서 뭐만 하면 100점인데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냐고. 웃긴 건 걔들은 자괴감이란 단어도 모르는 하등한 것들이란 거야. 하등하다고? 멍청하다는 뜻이야? 약간은 달라. 하등하다는 건 길가의 개미들 같은 걸 말해. 개미가 왜? 개미처럼 하등하다는 건 넌 언제든 밟아버릴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살려두는 그런 존재를 말해. 너랑 그 애들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지. 손가락 끝으로도 끝내버릴 수 있지만 네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으니 그냥 두는 하등한 존재들. 알겠니? 혜영아, 넌 특별해.
당시 저는 아버지는 대기업 연구원,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자식은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한 명 더 있었고요. 누가 봐도 여유로운 집안이었고 오빠와 저 둘 다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두 분 다 바쁘다는 걸 제외하면 문제도 없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는 오빠에게 더 집중하셨죠. 객관적으로 봐도 저보다는 오빠가 좀 더 똑똑했거든요. 어린 시절 기준이라 명확하게 판단을 하긴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긴 했죠. 왜 그 TV에 보면 어린 신동이라고 계산도 척척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외국어 몇 개는 기본으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겁니다. 노력형인 저와는 달리 타고난 천재. 그러니 오빠에게 거는 기대는 컸죠. 하지만 오빠는 평범한 걸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 그냥 유학 가. 한국에서 썩기는 너무 아깝잖아. 교수님이 너 국내에 머물기엔 너무 아깝다는 말 못 들었니? 너희 아빠처럼 연구실이나 처박혀서 살게 되거나 사람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인생 여기서 끝낼 거야? 아이 엄마, 우리 집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학이라니. 유학 가면 집에 얼마나 돈이 많아야 가능한 줄은 알고 말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돈 걱정하라고 했어? 우리 집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난 그냥 한국에 있고 싶어. 내가 외국에 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래? 여기서 천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정규 교육은 오히려 천재를 망친다고 그랬어. 나 겨우 14살이야. 그냥 PC방 다니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면서 살고 싶어. 대신 의대 들어가 준다고 했잖아.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란다며. 미국에서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 제대로 배우면 넌 금방 따라잡을 거고 그곳에서 대학 나오고 의사 되면 더 성공하는 거지. 그럼 우리 집도 이민 가면 되는 거고. 그럼 엄마가 가면 되겠네. 왜 내가 싫다는데 자꾸 왜 그래? 오빠는 어머니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14살이었던 오빠는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했죠. 그나마 저희가 자유롭게 크는 걸 선호했던 아버지만이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아버지도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진 못했어요. 그렇게 유학 준비가 한참일 때 오빠에게 사고가 나고 말았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단순한 반항심? 그런 건 아니었죠.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사건을 조사해 봤을 때 든 생각은 오빠의 실수였습니다. 아마도 살짝만 사고로 다치려고 하다가 속도를 판단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난 거라고 말이죠. 똑똑한데 왜 그런 실수하나 이런 의문이 들긴 했지만 오빠도 어렸고 경험이 없었으니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유학을 가지 않을 방법은 머리를 다치는 거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부모님의 불화로 이어지게 됐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말했지. 그냥 두라고. 유학이고 뭐고 그냥 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몇 번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애가 저렇게 된 거잖아. 내가? 왜 나만 잘못이야? 결국 당신도 허락해준 거 맞잖아. 못 이기는 척했지만 결국 당신도 똑같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뒤집어 씌워? 그래야 속이 편해? 난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을 잃었어. 슬퍼도 내가 더 슬픈데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당신 꿈, 열망 이뤄줄 꼭두가시 인형이 부서진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러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여. 당신 같은 여자 최악이야. 날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인 거잖아. 머리 좋고 똑똑한 호구 찾고 있던 거 아니었어? 난 당신이랑 살면서 이날 이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지 내내 의문이었어. 그럼 왜 살았어? 그런 게 의문이었으면 이혼을 했어야지. 할 거야. 내가 버텼던 건 애들 때문이었으니까. 더는 당신 같은 사이코한테 애 안 맡겨.
혜영이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미쳤어? 혜영이 내 딸이야. 당신이 연구실에 처박혀 있는 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 근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해줄 거 없어. 근데 당신처럼은 안 키워. 원하는 모양 만들겠다고 철심으로 둘둘 둘러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 화분처럼 안 키울 거야. 됐니? 그럼 난 당신이랑 절대로 안 헤어져. 절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혜영이까지 없으면 난 더 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혜영이 포기해. 미쳤어? 당신은 진짜 미친년이야. 다음에 만나는 남자는 꼭 정신과 의사로 만나. 그래야지 당신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줄 테니까. 아버지는 사건 뒤에 3년을 견디다가 결국에 절 포기하면서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제가 본인이 가장 끔찍해하는 어머니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딸이 더는 사랑스럽지 않았을 거고요. 실제로도 저는 이기적으로 자랐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하등하다고 생각하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니 당연히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 친구는 어머니가 유일했죠. 수업은 어때? 그 학원에서 언어 하나만은 기가 막힌다고 하던데. 모르겠어.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는 거지. 근데 변별력 때문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구분을 잘 못하겠어서. 그리고 강사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하등한 인간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말은 잘하는 하등한 인간이지. 급기야 저를 가르치는 것으로 선생님까지도 평가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도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하등한 인간으로 분류를 했죠. 그때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답을 도출할 수 있고 정답과 오답만 있는 문제에는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과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언어가 많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적인 허용이나 표현 자체에 공감을 전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걸 저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너 같은 천재가 없었으니까 대충 있어 보이려고 만든 거야. 그냥 외워. 외우고는 있지. 근데 응용을 시킬 수가 없잖아.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고. 그래. 그럼 엄마가 언어 쪽만 다른 선생님도 알아볼게. 아님 과외를 할까? 됐어.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 정말 의사 되면 되는 거야? 의사. 그건 좀 생각해보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던 저였기에 저는 대부분 어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헌데 그토록 바라던 의사라는 직업을 어머니는 제게 강요하지 않았죠. 그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아마도 오빠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혼으로 더는 유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뒤늦게 정한 게 변호사였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했죠. 제가 준비할 당시에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여서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바로 시작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어머니의 뜻이었고요. 로스쿨 어쩌고 그런 말이 돌던데 넌 그런 거 일절 신경도 쓰지 마. 근데 차라리 기다렸다가 편입을 하거나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니, 지금 법관, 판사,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사법고시 출신이야. 나중에 이걸 로스쿨 출신이랑 딱 갈라치기 하기 좋다고. 사법시험 통과도 못한 사람을 변호사, 판사로 인정해 줄 것 같아? 제대로 줄 잡고 올라가려면 사법고시 무조건 봐야 해. 알았니? 알았어. 그렇게 할게. 시험 볼게.
다행히 어렵지 않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우선이 되는 그런 집단에서 제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차라리 변호사가 되면 사무실 하나 차리고 혼자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고객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파리만 날아다녔던 겁니다. 퇴직금까지 제 사무실에 투자했던 어머니마저도 3년, 5년이 흘러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 급기야 화를 내시더군요. 너 그 성격이 문제야.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적당히 비위도 맞추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 못했죠. 내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 비위를 맞춰? 뭐? 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응. 하등한 인간들 뿐이잖아. 내가 왜 비위를 맞춰야 해? 어머니는 본인이 만든 저를 보고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죠. 혜영아, 엄마 너한테 퇴직금까지 다 줬어. 이젠 엄마도 살기가 팍팍하고. 그게 뭐? 원래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뭐든 하는 존재라며. 그럼 엄마는 대가를 바라는 거야? 돈 벌면 다시 갚아줄게. 됐어? 그게 아니라 혹시 말이야. 만약에 엄마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어쩔 거야? 너 나 돌봐줄 거야? 같이 살면서 내 병간호를 해준다거나. 뭐? 왜 그런 예를 들어? 벌어진 일도 아닌데? 만약이라고 했잖아, 만약. 난 할 줄 몰라. 사람 쓰면 되는 거지. 전문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난 혜영이 네 엄마잖아. 어쩜 그런 말을 해? 엄마니까 그렇지. 전문가가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고 엄마를 전문가 손에 맡기는 게 내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효용성이 있잖아. 그들은 그 일을 하려고 배운 거고. 아마 이 말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리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르친 걸 그대로 하는 것뿐이었는데도 마치 배신당한 사람의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절 완전히 포기해버리셨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니 저한테 손 벌릴 필요도 이유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라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죠. 그저 제게 유일했던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죠. 그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있던 두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준에는 하등한 사람일 뿐이라 대부분 무시했지만 그날은 그냥 뒀죠. 여기 옆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 맞죠? 네, 그런데요? 뭐 의뢰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오늘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말 걸어봤어요. 제가 만든 이 요리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공짜 시식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철판 그릇 위에서 지글거리는 요리를 보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왜 공짜죠? 제가 돈이 없어 보이나요? 그 사람은 당황하며 둘러댔죠. 아니, 저는 단순히 진짜 호의로 서비스를 드린 겁니다. 진짜 별다른 뜻은 없어요. 별다른 뜻은 왜 없죠? 호의라는 게 세상에 존재는 하는 건가요? 제 말에 두식 씨는 웃으면서 제 옆에 앉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제게 세상의 이치를 설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 기준으로 하등한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받았다는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땐 싫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그 요리는 무척이나 맛이 있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오가면서 저는 그 사람과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조언이라는 걸 받게 되었죠. 요즘 변호사들은 SNS도 다 하거든요. 이 작은 세상에서 소통하고 홍보도 하는 거죠. 요즘은 아무도 전단지는 안 붙여요. 다 여기다가 맡기고 의뢰를 하는 거고요.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겐 부담이 되거든요. 문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문턱이 높다는 건 진입장벽인가요? 아님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진입장벽이요. 그냥 보통은 쫄아요. 돈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앉으면 무조건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해 안 되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처음 들어와서 너무 어색한데 앞엔 변호사가 앉아있다고요. 네, 생각은 해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힘든 과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쉬울까요? 처음 보는데? 법적인 문제를 도움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럼 나한테 김 변호사님의 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좀... 그렇죠? 봐요. 상황이 다르긴 해도 어쨌든 다들 힘든 거죠. 그러니 공감이 필요한 거고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는 감정은 느껴지지 않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글로 조언을 몇 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굴 찾겠어요? 저를 찾을까요? 그럼요. 표정이 드러나지 않으니 공감을 못했다고 생각도 들지 않을 거고 글로는 최대한 이해를 해준다면 이게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길이 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입장 바꿔서 생각할 것, 말하기 전에 3번은 답변을 바꿀 것, 그 사람이 제게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어렵다면 열심히 들어주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도 설명해줬죠. 물론 그걸 배웠다고 하루아침에 제가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예약되기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거의 1년 동안 홍보 방법과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을 두식 씨에게 배웠어요. 정확히는 제게 첫 번째 진짜 친구가 생긴 거였죠. 솔직히 저는 그 무렵부터 두식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웃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좋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감정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게 되며 저도 조금씩은 정상적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흑 아니면 백. 하등한 인간과 월등한 인간만 존재하던 세계가 넓어진 거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하게 됐던 겁니다. 시간 나면 나랑 결혼하는 건 어때요? 제 말에 두식 씨의 눈이 커졌죠. 지금 제가 뭘 잘못 들은 건 아니죠? 결혼? 네, 결혼이요. 저랑 하지 않을래요? 이제 저 돈도 잘 벌어요. 머리도 좋고. 무슨 청혼을 이렇게 해요. 더구나 우린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사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 엄마처럼 말하네요. 저희 엄마는 어차피 속에 들어가면 비벼질 거라고 비빔밥을 해드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싫다는 건가요, 비빔밥이? 아니요, 좋아요. 저도 비빔밥 좋아합니다. 비빔밥 청혼. 남편은 그 청혼을 늘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선택했을 때 어머니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등한 인간을 데려왔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저를 병원에 가둘 가능성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헌데 오히려 어머니는 제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죠. 제게 그냥 잘 살아달라고 당부하기만 했고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걸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제가 꼭 오빠처럼 오토바이에 올라탈 것만 같아서 일부러 멀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결혼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였다고 했죠. 실제로 결혼을 한 이후부터 모든 게 좋아지긴 했어요. 시어머니도 변호사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저를 예뻐해 주셨고 어머니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남편인 두식 씨의 가르침 때문이었고요.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걸 공유했죠. 그건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어요. 바로 집안일이었죠. 여보,
매번 사람 불러서 치우고 돈까지 주는 건 좀 그래. 좀 그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되묻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많이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용하지 않아? 내 시간 써서 제대로 못 해내는 것보단 나아 라고 했을 텐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이 말을 꺼낸 거라고 이해했어. 맞아. 사실 내가 일을 그만두는 건 어떤가 해서. 당신 아이도 가졌는데 내가 좀 더 내조를 하면 어떨까? 뭐 남자라고 가정주부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 난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거든. 근데 남자들이 가정주부를 하면 싫어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도 그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거든. 보통은 그렇지. 남자들은 본인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당신이 원한다면 그게 좋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더 능력이 좋아서 남자가 육아휴직까지 내고 아이를 돌본 케이스가 있었죠. 헌데 다시 돌아간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 사표를 내게 되어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의 노고를 이해해주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식으로 무시했고 이를 견디다가 못해서 남편이 이혼을 신청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남편의 말처럼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놀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와, 집이 이렇게도 반짝거릴 수 있는 건가? 진짜 대단하다. 그렇지? 내가 욕조에 물 딱 받아놨어. 딱 5분 뒤에 당신이 좋아하는 온도가 되었을 테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씻으면 돼. 그러고 나오면 내가 머리 말려줄 테니까 머리만 싹 말리고 식사하면 될 거야. 오늘 요리는 철판 볶음밥과 파스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옷은 대충 던져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고마워 여보. 뭘.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최대한 잘해야지. 남편은 정말이지 완벽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이불을 매일 햇빛에 말리는 건지 아니면 세탁을 하는 건지 호텔 이불 같은 냄새가 났고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기도 했죠. 더구나 매일 올라오는 요리도 환상적이었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역시도 꽤 저를 챙겨주셨는데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뒤집힌 양말이나 화장실에 떨어진 머리카락으로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는 따로 이전에 이모님에게 드렸던 월급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세상에, 이모님이 이렇게 월급 받고 계셨던 거야? 근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줄 필요는 없는데 난 생활비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아니야, 난 솔직히 당신이 대충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오히려 놀랐어. 더 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 이모님보다 일을 더 많이 하잖아. 그분은 반찬 만들어주고 청소만 했지만 당신은 직접 요리까지 해주니까. 어쨌든 꼭 월급 받는 것 같네. 우리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또 김 변호사라고 부르네. 어머님도 자꾸 그러시던데. 우리 엄마가 당신 너무 좋아해서 그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집안에 사자 출신이 들어왔는데. 결혼한 지가 2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자랑을 하신다니까? 시어머니는 실제로 절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고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고생을 한다고 볼 수 없었죠.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기에 종종 모임에 절 부르는 것 빼고는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은 단순한 며느리 자랑 모임이라기보다는 공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것에 가까웠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재산 상속 문제, 세금 관련한 문제를 물어보곤 했죠. 혜영이 너 어머님 친구분 모임 자리 갔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별거 없었는데 친절한 목소리로 사무실에 한번 와달라고 명함 드렸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님 그 자리에서 당신이 자문을 해줬으면 하는 거야.
근데 법적인 문제를 아무 서류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순 없어. 알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이 서니까. 아니, 그분들은 의뢰를 할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별 문제 없을 거라는 확신을 받고 싶은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봐라, 내 며느리 멋지지? 이걸 하고 싶은데 당신이 거기서 홍보를 하면... 물론 여전히 서툴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차츰 나아질 거라고 확신했고요. 실제로도 효과는 있었어요. 의뢰도 많이 받았고 일도 술술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었죠.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무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법원에 가던 중에 쓰러진 거죠. 의사는 제게 더는 과로를 하면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고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외에 새로운 의뢰를 받지 않고 출산날까지 쉬기로 한 거였어요. 물론 푹 쉴 수는 없었죠. 어떤 소송은 장기전이라서 제가 당장 손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 서류는 다 뭐야? 쉬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쩔 수 없어. 이건 끝내야 되는 거라.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 안 들어갈 생각은 아니지? 생각은 해봤는데 좀 무리일 것 같아. 거기 일정도 있고 무슨 코스처럼 관리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진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출산 이후엔 관리가 필수라고 했어. 나중에 진짜 후유증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뭐 아이야 내가 보면 되겠지만 산후조리는 해야 해. 한 달이라도 가, 어? 알았어. 하지만 전 결국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남은 업무가 있는데 산후조리원 특유의 그 은은하고 따뜻한 불빛 아래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산후도우미였습니다. 이들은 산후조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제가 선택한 분은 가사도우미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큰 지출이 있었지만 감안하고 그분에게 케어를 맡긴 거였어요. 헌데 그분이 들어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밖에서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돈을 벌겠다니. 당신도 일을 쉬고 있는데 집에 가사도우미가 2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사람 불러야 하는 일이고 당신 말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남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몇 달만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거지. 당신 나 닮아가?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한동안 바빴잖아. 제 말에 남편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아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 선물은 돈 벌어서 사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겠어? 그니까 당신이 이건 이해해 주라. 그래, 뭐 알았어 그럼.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했습니다. 늘 집에서만 있었을 게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산후도우미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 결혼사진을 한참 보시는 걸 보고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희 남편인데. 한 번도 못 보셨군요. 지금 일하는 중일 거예요. 어라? 분명 봤는데? 저희 남편을요? 네, 제가 얼굴을 잘 잊질 않거든요. 어디서 봤지? 그래. 그때 그 집이구나. 아닌데. 혹시 남편분이 쌍둥이세요? 아니요, 외동아들이죠. 이상하다. 그분은 부인이 따로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사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봐요. 완전 똑 닮았네. 한참을 휴대폰을 뒤적거리다가 보여준 사진에는 한 여자와 아주머니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뭐? 하는 표정으로 봤는데 아주머니는 그 사진의 뒷부분을 줌으로 당겨서 보여줬죠. 거기에는 정말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저도 놀라서 다시 보고 또 봐도 그건 남편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는데 눈 옆에는 갈라지는 눈주름까지도 똑같았죠.
더구나 소름 끼치게도 그 사진 옆에는 남편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여자까지도 함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지만 도저히 유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해당 상황 설명과 함께 받아놓은 사진을 보여줬죠. 하지만 남편은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당신도 참, 이게 어딜 봐서 나야.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이게? 아니 그래도 너무 당신이랑 닮지 않았어? 정말 당신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우리 결혼 사진은 하얗게 나왔잖아. 그래서 더 닮아 보이는 거지. 포토숍이 들어간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랑 닮았다고 하는 그 아줌마도 웃기네. 근데 내가 보기엔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얘도 포토샵을 했겠지. 요즘에 다들 하잖아. 그니까 괜한 생각 말고 푹 쉬기만 해. 그런 건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야 그런데 혹시 말이야. 당신 쌍둥이는 아니지? 또 그런다. 일단 내가 엄마한테 물어는 볼게. 근데 진짜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 마. 변호사라서 하도 이상한 사건만 많이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날 믿어, 응? 저도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에는 얼굴이 너무나 똑같았죠. 산후도우미 아주머니 역시도 제 남편의 다른 사진을 보고도 확실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깊어질 무렵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절 찾아오셨죠. 아이는 잠깐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자기와 밖에 나갔다 오자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공원을 걷다가 멈춰서는 입을 여셨죠. 두진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그 사진 나도 볼 수 있겠니? 그 두진 씨랑 닮았다는 그 사람이요? 나도 한 번만 보자. 저는 그 진지한 반응에 놀라 휴대폰에서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리더니 얼굴을 무릎에 묻고 우는 소리를 내셨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네? 쌍둥이가 맞다. 두진이 쌍둥이 동생이 있어. 영진이라고. 동생이 있다고요? 근데 두진 씨는 절대로 아니라고 외동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모르지. 형편이 어려워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둘 중에 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내가 선택한 게 두진이었지. 왜냐하면 두진이가 몸이 더 약했으니까. 욕하려면 날 욕해라. 난 상상도 못했어. 내 또 다른 아들이 여기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두진이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쌍둥이가 아닌가 했을 때 내색은 안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 어쩜 운명이 이렇게 가혹한 건지. 내가 천벌을 받으려나 봐. 그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낯으로 거길 가겠니? 너 같아도 나 같은 어미는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아마 두진이도 알면 충격을 심하게 받을 테고. 그러니까 이건 너랑 나 둘만의 비밀로 하자. 날 위해서 그래줄 수 있겠니? 우리 김변, 날 이해해줄 수 있어? 네, 그럼요. 상황이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굳이 상대가 싫다는데 비밀을 들춰낼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조금은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울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고 외동이라서 외롭게 컸다는 남편의 오래전 말도 떠올랐죠. 그래서 저와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오지랖을 부리고 싶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서 의견에 힘이 있는 건 두진 씨의 동생인 영진 씨였죠. 만약에 버려진 영진 씨가 시어머니를 용서한다면 가족이 생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일단 저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해야겠다 싶었죠. 일은 간단했어요. 아주머니에게 이전에 일을 잠깐 했던 그곳의 주소를 받은 거였습니다. 헌데 집 주소를 보면서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골목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살짝 내밀어 안을 봤을 때 그곳에 남편의 모습을 한 남자와 시어머니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때문에 그게 남편이 아니라 동생 영진 씨라고 생각을 바꿨죠.
왜냐하면 남편은 담배라면 질색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째서 만나지 않겠다던 아들을 만나게 된 건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였죠. 영진 씨는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제대로 한 거 맞아? 진짜 찜찜해서 내가 못 살겠단 말이야.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감시는 무슨, 그냥 네가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가 다 해놨다고 했잖아. 내가 그날 얼마나 눈물을 찍어냈는데. 그러게 왜 여행인가 간다고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몰라. 그럼 어쩌라고? 그 사람 포기하라는 거야? 결혼하자는데 입은 막아야지. 이게 미쳤어? 차라리 걔랑 만나지 마. 내가 미치지 않고서 변호사 며느리 말고 그 백화점 직원 나부랭이랑 잘 되라고 하겠니? 솔직히 이때까진 둘의 대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애초에 영진이란 남자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 사람은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서 저를 속이려고 했고 사진 속의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던 거였죠. 남편은 담배를 뻑뻑 피면서 대꾸했어요. 직업으로 사람 좀 판단하지 마. 우리 현정인 대신 성격이 좋잖아. 그리고 엄마 아들은 백수야. 그니까 직업 어쩌고 하기 전에 엄마 아들 상태나 보고 말해. 야 이놈아. 그니까 더더욱 김변이지. 나 어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이러다가 너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잊은 모양인데 김변 변호사야. 너 이혼당하면 탈탈 털려 알아? 뭘 털어. 털 게 있어야 털지. 이혼도 있는 놈들한테나 피해고. 불륜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가 뭐 어쩔 건데? 위자료? 재산 분할? 받아갈 건 있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법이 아니라 잃을 게 없는 놈이야. 나처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등짝을 때렸죠. 내가 못 살아. 진짜 그년이랑 안 헤어지고 이렇게 두 집 살림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맘 졸이며 사느니 그렇게 걔가 좋으면 현정이랑 먼지랑 아예 살든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넌 여기서 그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난 네 집 가서 일하고? 파출부도 아니고 왜 엄마까지 너 일에 끌어들여? 엄마 늙어서 이제 힘도 없어. 때리는 거 보니까 힘 좋은데 왜? 요즘엔 일 안 하고 좋잖아. 좋으면 뭐 내가 춤이라도 춰? 전업주부 하기로 했으면 네가 하면 되는 거지. 두 집 살림이라는 게 쉬워 보여? 나도 몸이 하나니까 그러지. 그리고 내가 현정이만 좋다고 했어? 난 혜영이도 좋아.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나도 그러기 싫어. 둘이 적당히 섞이면 좋을 텐데 그런 여자가 없잖아. 현정이 직업이 변호사면 나도 그쪽으로 벌써 갔지. 근데 백화점 직원이야. 걔랑 결혼하면 결국 나도 일해야 하잖아. 이놈아. 사지 멀쩡한데 그럼 일 안 해? 하기 싫은데 어쩌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식당에서 몇 개월 일할 때도 죽을 맛이었는데. 난 세상에서 일하는 게 제일 싫어. 그러게 엄마가 날 왜 낳았어? 태어나기 싫은 내가 태어난 게 문제야. 미쳤어. 넌 진짜 내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 해야 하니?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걸리면 정말 어쩌려고? 그건 걱정 마. 혜영이 걔 똑똑하긴 한데 서류 보고 법률 볼 때나 그렇지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런 건 거의 전응화 수준이야. 병신이라고 병신. 세상이 0과 1밖에 없다는 논리로 사는 애야. 엄마가 내가 쌍둥이라고 했으면 그렇구나 할 바보라고. 거기에 걔는 남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만 이건 아니다 설명하면 금방 넘어와. 돈 뽑아먹기 세상 편한 여자 포기 못하지. 그럼 진짜로 계속 이러겠다고? 혜영인 내 직장이고 현정인 내 마누라로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싶어. 좋잖아. 내가 진짜 두 사람을 다 공평하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 말이야. 엄마도 그렇지 않아? 혜영인 예쁘다고 하면서 현정이한텐 시집살이 장난 없잖아. 더구나 혜영이한텐 김변이라고 부르고 현정인 아가라고 부르니까 결국 우린 다 똑같아. 적당히 둘한테 원하는 거 취하면 되는 거야. 우리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엄마도 현정이 성격은 좋잖아. 착한 며느리감이지. 근데 직업으로 어디 자랑이나 할 수 있겠어? 아니잖아. 김변만큼 확실한 자랑거리가 어딨겠어. 친구들한테도 면도 서고. 그 망할 인간은 저와 현정이란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능력과 그녀의 성격을 비빔밥처럼 섞어 놓았다면 좋았을 거라는 농담까지 했죠. 제 청혼까지 더럽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분노가 아니라 자괴감이었어요. 내가 진짜 멍청하게 살았구나. 내가 속는 걸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뒤이어 제 딸의 얼굴까지 떠올랐죠. 솔직히 이혼을 말하면서 웃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긴 했지만 이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심리가 괴이하다고 느꼈죠.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결정했다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알겠더군요. 눈물이 어째서 흐르고 왜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드는 건지 저절로 알게 되었죠.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허무함, 남편이자 유일한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울음이 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럴 때는 제 이성적인 성격이 도움이 되었죠. 저는 일단 도우미 아주머니의 소개로 그 현정이란 여자를 만났습니다. 떠볼까 하다가 그 여자 역시 피해자인 것 같아 상황 설명을 모두 했고요. 현정 씨는 덜덜 손까지 떨었습니다. 그니까 변호사님이 두진 씨의 와이프라는 건가요? 서류상으로? 네. 원하신다면 서류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결혼 사진도 있고요. 저는 휴대폰의 사진첩을 열어 보여줬죠. 그 여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나씩 보다가 제 아이 사진이 뚝 멈추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가지자고 해도 어쩜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불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저 21살에 그 사람 만나서 잠깐 헤어졌지만 그 기간을 빼더라도 1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더 오래전부터 만났다고요. 그쪽을 불륜이라고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왜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혼인신고나 그런 걸 왜 안 하고도 같이 살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듣고 싶어요. 신용불량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통장을 쓰고 제 카드를 빌렸었죠. 파산을 하고 나서 그것만 회복되면 그때 결혼을 하자고. 압류가 됐다는 걸로 혼인신고를 피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2년 전에 저한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게 너무 이상했는데 몇 달 전에 절 찾아와서 그런 일 때문에 헤어져 달라고 했다. 이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해결되면 결혼하자고 했죠. 그래서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빌어먹을 남편 놈은 오래전 만났던 여자까지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난데없이 변호사가 자신에게 청혼을 했으니 여자를 버렸고 그러다가 슬슬 지겨워지니 다시 현정 씨를 찾아갔던 거죠. 들어보니 그 집에서는 황제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역시도 혼인신고만 안 했지 며느리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각종 제사며 집안 행사 모두를 시켰고요. 그러니 두 사람 다 제게 바라는 게 많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일단 법은 그 인간에게 통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남편을 처벌할 법도 없었죠. 혼인 빙자 간음도, 간통죄도 폐지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또 이혼도 그리 타격을 주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 떠올렸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게 가장 싫어 라고 했던 남편의 그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편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증거는 한 톨도 남기지 않았고요. 여보, 나 여보 차를 바꿔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일을 안 하고 내 돈이 묶여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당신 원하는 차를 좀 봐서 카드로 결제를 해. 내 차? 갑자기? 난 정말 괜찮은데. 아니야. 외제차? 이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다면 어머님 차도 사드리고 싶은데 안 될까? 아니,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돈은 아직 못 벌었잖아. 계약하면 되는 거지. 나야 한 건이 크게 잡히면 1년을 놀고 먹어도 되는 변호사잖아. 그래? 엄마한테는 말할게. 아니, 당신이 사드린다고 큰 소리 좀 쳐. 어머님 부담스러워하는 거 별로라. 어차피 당신 카드로 결제할 텐데 이때 아니면 언제 그런 이야기 해보겠어. 그니까 티 팍팍 내. 정말? 나야 고맙지. 거기에 더해서 저는 쇼핑까지도 대신해줬죠. 남성 관련 용품으로만 싹 다 골라서 배송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뒀죠. 거기에는 골프채, 명품 시계, 남자 향수까지 있었고요. 물론 그건 남편의 카드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예 파산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거였죠. 이 부분은 현정 씨도 도왔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비밀번호까지도 다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카드의 한도가 끝날 때까지 저는 문자나 전화로도 제가 지시했다는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요. 뒤늦게 그걸 알아차렸을 때 남편은 이혼 소식을 같이 들어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이혼이야?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저질러 놓은 짓은 제대로 끝내고 이혼을 하더라도 해야지. 내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내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은 그 카드 말이야. 당신이 갚아주기라고 내 걸로 결제한 거 아니었어? 자동차도, 엄마 자동차까지도 내가 그걸 어떻게 갚냐고! 심지어 부족해서 엄마 카드까지 만들어서 했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고 아이만 돌보고 있는 상황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억지를 부려? 난 당신 그 쇼핑 중독이랑 바람 피운 것 때문에 내가 이혼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 끝은 지저분해지지 말자, 어? 남편은 제게 매달렸죠.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진짜야. 정말 딱 한 번만 봐주면 나 진짜로 당신 사랑한다고. 정말이야. 비빔밥 청혼 잊었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거겠지. 야, 너한텐 비빔밥도 아까워. 개밥도 아까워.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거 똥이나 처먹어. 나름 변호사 남편이라고 녹음이라도 준비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저희 집에 CCTV고 뭐고 다 달아서 그걸 증거라고 제출까지 했지만 사건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거절당하죠.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게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혼에 이기고 지고는 없어도 양육권을 가져오고 제가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높게 측정이 되면 이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정 씨도 그런 남편과는 아예 이별을 선택했죠. 들어보니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차는 당연히 팔아서 빚에 보탰겠지만 그 정도로는 다 채울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도 저를 바꿨지만 저 역시도 그토록 일하기 싫어하던 인간을 바꿨으니 공평하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 저 역시도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제 성격 탓도 많이 했고 후회도 정말 많이 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사건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공감하는 것, 또 남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모두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덕분에 지금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고 제 나이가 40대가 되었을 때야 드디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변호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게 친구도 생겼습니다. 바로 현정 씨였죠.
서류상 본처인 저와 대외적으로 불륜녀인 현정 씨의 만남이 이상하긴 하겠지만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외동으로 자라서 저처럼 삐뚤어진 학창 시절을 보낸 개차반 같은 애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글을 통해 이혼의 아픔이나 후회보다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것, 또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나이가 얼마를 먹었든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죠. 글솜씨가 형편이 없어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부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욕심을 내리고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나 저와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아이들도 오토바이에 오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딸과 함께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 무난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길 기도하겠습니다.